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평소에 사실은 청바지 입고 맨투맨 입고 다니다가 이제 오늘 부모님들 오신다고 해가지고 나름 좀 꾸미고 왔는데 상당히 좀 네, 그냥 뭐 이게 많이 오신 건 아니라 사실 그 조촐한 자리라서 어떻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저도 좀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입시 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자 다들 받으셨죠? 예. 이게 올해부터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작년에는 이제 입시 용어가 약간 부록처럼 들어가서 뒤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 강의 순서에 맞게 1강에 이제 앞에서부터 용어 설명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이제 저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시의 뭐 전반적인 이해라던가 그다음에 용어 설명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강에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수시 정시 이런 관련해서 또 이제 다른 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 오늘 참석하신 어머님들께서는 다음 주에도 꼭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입시의 기본 입시 용어 A to J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나가긴 할 건데 중간중간에 막 섞여서 제가 다른 파트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막 열심히 필기를 엄청 많이 해가세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자제분이랑 이제 말씀 나누실 때 엄마는 이 정도도 아는데 너는 왜 이런 것도 몰라? 약간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번은 건너뛸게요. 대입 용어에서. 그리고 모집 시기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랑 정시로 나뉘게 되겠죠. 모집 시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시는 아무 때나 그리고 정시는 정해진 시기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시도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런데 이걸 왜 아무 때나라고 하죠?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들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시 접수가 보통 9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가채점하고 접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정시 지원하기 전까지를 9월부터 12월까지를 수시 모집 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고 이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수능 전에도 애들을 면접도 부를 수 있고 논술고사도 수능 전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이제 보는 거니까 이제 발표는 그 이후에 하는 거고 그래서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수시 모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애들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거고 정시 모집은 지금 정시 모집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세 개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군 전형 기간, 나군 전형 기간, 다군 전형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들을 부를 수 있다. 가군 모집 기간에만 가군 학생들을 부를 수 있고 나군 모집 기간에만 나군 학생들 지원한 친구들을 부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이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수시는 이제 6번만 지원할 수 있죠. 네. 아마 뭐 교과, 종합, 논술 그다음에 사실 특기자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 그쵸? 네. 그래서 6장을 지원을 하시는데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과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또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에 내가 하나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오르네상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논술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대신 요거는 2장의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장의 카드가 남겠죠? 요거는 수시 모집 요강이 매년 한 5월쯤에 나올 거예요. 빠른 학교 4월달 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를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 다른 학과를 다른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전형 하나에 지원한다는 거는 6장 중에 한 장의 카드를 쓴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정시 모집 가능하다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별로 하나씩만 쓸 수가 있어서 아마 나중에 정시 모집까지 가게 되시면 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또 입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느 군의 안정 카드를 잡아야 되고 어느 군의 적정 카드를 잡아야 되고 또 어느 군의 상향 카드를 잡아야 될지 아마 요 전략이 나중에는 아마 학생들이랑 진학사 이런 거 보시면서 배터리 칸수 가지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복수 지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대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군 외 대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수시 6회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뭐 사관학교, 경찰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접수하고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이거 안 할래요. 너무 그러니까 애들 말로 빡세요. 너무 저 군인 진짜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반 맡고 있는데 시험을 웬만하면은 한 번씩은 보라고 해요. 네. 1차 붙으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애들도. 네,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사실 요새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부터 친구들이 벌써 취업 걱정을 해요. 요즘 고등학교 애들 재수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1차 합격하고 오면 갑자기 7월 달에 와서 여름에 선생님 저 운동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면접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학생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부모님이랑 이제 좀 말씀 나누시고 학생들 한번 지원을 시켜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학종 있죠. 흔히 말하는 학종. 그다음에 교과 그리고 논술. 특기자는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형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전형은 그 밑에 보시면 전형 요소 위에 있네요. 전형 요소가 있죠. 네. 전형 요소들이 서로 조합된 거를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거는 사실은 교과 위주 전형인 거죠. 왜냐하면 교과 100으로 뽑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냥 교과 전형이지만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이 전형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가 60일 수 있고 나머지 서류, 흔히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활동들이 40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과가 50%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교과 위주 전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마찬가지 비교과라고 부르는 이제 학생부 활동 전형인데 이것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교과가 당연히 몇 프로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건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논술 이제 문과는 인문 논술 보고 이과는 뭐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은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볼 건데 여기에도 사실 대표적으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술 100으로 뽑잖아요. 네, 뭐 내신, 뭐 최저학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논술 실력으로만 뽑겠다는 건데 그 외에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네, 내신 반영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흔히 얘기하는 그 상위권 높은 학교들은 더 높게 적용이 될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뭐 서강대, 중대, 뭐 성대 같은 경우에 3합 6 정도로 가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면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시문 기반 면접이랑 서류 기반 면접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은 우리가 제출을 했잖아요, 학생부. 네, 그러니까 직접 제출을 안 하실 거고 아마 동의 누르면은 그게 알아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거나 이 학생이 뭔가 좀 궁금하다 이런 활동들은 더 뭘 했는지 심층적으로 물어볼 때 쓰는 거고 재신문 기반 면접은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대기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본인이 확보를 하고 부여받은 시간에서 질문을 준비하고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당연히 재시문 기반 면접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실기 요거는 이제 사실 크게 해당이 없으실 테니까 그리고 수능
이제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는 보통 정시만 생각하고 계신데 여기 수시에도 포함된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특히 고3 애들이 9편 끝나고 전략적으로 난 2과목만 공부한다, 3과목만 공부한다, 최저학력 기준 맞추려고 사실은 고3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보통 정시까지 좀 안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재수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재수하는 친구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과목 간 밸런스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특정 과목만 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포인터가 안 보이시죠? 화면이라서. 자, 그래서 교과는 교과 100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고,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1단계는 교과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교과 70에 면접 30을 가지고 간다. 이런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어머니들 지금 학교 한 10개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쵸? 네. 아마 고1 때는 자제분이 고1 때는 학교 아마 3개만 아실 거고 2학년 때 되면 한 10개 정도 늘어날 거고 3학년 때 되면 한 15개 정도 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당 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입시 리허설 자료도 받으셨죠? 네. 거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안내가 돼 있을 거니까 그 부분만 잘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난이도는 당연히 교과가 제일 낮을 거고 시험 자체가 학교에서 보는 게, 그리고 수능이 그다음, 그리고 논술은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의 킬러 문항들의 느낌이 그런 난이도로 시험이 나올 거라서 뭐 교과서 안에서 내신이 이렇게 되고 난이도는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교과서 밖에서 출시가 될 수도 있고, 대학별고사가 보통 이제 면접과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형 모형인데 사실 뭐 요런 학교들 아마 안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수시에서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한 학교들이 있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괄합산 전형은 그냥 한 번에 다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계별 전형은 1단계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면접이나 보통 면접이 많겠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서류나 이런 걸로 2차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수시 쓸 때 이게 좀 이제 수시 납치 걱정 좀 많으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기본 좀 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자제가 이 학교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사실 그 학교에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원하면 그게 말 그대로 납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수능 이후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채점을 하잖아요. 수능 보고. 그러면 내가 충분히 정시로 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단계별 전형이라고 할 때 보통 면접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안 가도 돼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논술도 마찬가지. 수능 이후에 있는 학교들 저는 이제 6장 쓸 때 이제 보통 6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재수생들은. 그래서 한 장 정도는 꼭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좀 낮은 거를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을 해서 지원을 시켜요. 물론 고집이 엄청 센 친구들은 사실 그것도 안 보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만약의 사태를 사실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건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인데 사실은 전 학년 동일 비율로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학년별로 가중치를 조금 다르게 두는 학교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학교에 일람표 아마 담임쌤이 갖고 계실 거예요. 학생부 내신 자료 달라고 하면 아마 주실 테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렇게 이제 내신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학년별로 가중치에 따라서 요런 느낌으로 점수 차이가 조금 난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은 뭐냐면
이제 아까 교과 위주 전형을 예를 들게요. 교과 면접 전형을 보면 교과가 70에 면접이 30일 수가 있어요. 근데 1000점 만점이라면 교과가 그럼 700점이고 면접이 300점 만점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면접에 기본 점수를 200점을 줘요. 만약에 그 학교는. 그러면 실질 반영 비율은 사실은 10%밖에 안 되는 거겠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 반영 비율은.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요 환산 점수가 나오는데 이제 논술 전형에서 내신 유불리 판단하는 자료에 제가 이 학교들만 좀 대표적인 학교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시립대, 세종대, 이화여대가 이제 작년까지는 내신을 그래도 보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일 때 수리 논술이 700 만점이고 그 다음에 내신이 300 만점이에요. 근데 학교별로 지금 반영하는 게 다 다르죠. 그쵸? 그리고 이화여대는 작년까지 30단위만 또 뽑아서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요 정도 되는 애들만 거의 쓸 수가 있었어요. 넘어가면은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사실 그 절벽 구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곳. 저기부터는 솔직히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논술을 이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만 사실은 쓸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잘 쓴 애들만 또 뽑는 거기 때문에 내신 점수에 따라서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갈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1, 2등급 되는 애들은 논술을 안 쓰잖아요. 아깝잖아요. 내가 내신 공부한 게.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 이제 애들이 논술을 쓰게 될 건데 너무 낮게 되면 사실 논술도 위에서부터 써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안 보는 학교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미등록 충원을 말씀드릴 건데 미등록 충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되게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이거는 학교 입장의 단어예요. 학교.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학교라면 우리 학교 이제 미등록 됐으니까 더 뽑아야지. 학교 입장에서 단어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추합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고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최초에 저렇게 뽑았고 이제 모집 인원을 보시면 최초 계획 인원보다 늘어났죠. 요게 이제 수시에서 2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이제 추합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기간이. 그래서 마지막 날 애들이 들었는데 등록을 못했어요.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또 등록을 하니까 그 학교는 안 뽑힌 거예요. 그럼 그 인원들을 이제 정시로 2월을 시켜요. 그래서 정시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원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논술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최저학력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너무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너무 어색하네요, 이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맞췄을 때, 그러니까 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수시 접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논술 경쟁률 같은 경우 엄청 높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마 검동홍 정도 라인을 생각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수능 전에 홍익대를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논술 전형을 쓰신다면. 왜냐하면 같은 라인이지만 수능 이후에 보는 거랑 수능 전에 보는 거랑 학교 경쟁률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홍대는 최저가 3합7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같은 라인에 동국대, 숙대 요 정도 2합 5, 2합 4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수능 전에 최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사실 굉장히 낮고 또 고3 친구들이 뭐 안 가요 저는 뭐 홍대 붙어도 안 가요 이런 애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재수생도 똑같거든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엄청 좋죠, 성적. 네,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죠, 자제분 씨. 그쵸? 사실 저희 반 거 아니고 이것도 작년에 그 제일 높은 반에서 제가 부탁해서 달라고 했어요. 잘 본 친구.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올해 서영고 정도 이제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거고, 네, 그 중에서 뭐 하나 합격하겠죠. 네. 그래서 이름이랑 사실 학교는 좀 가려놨어요. 이제 원점수는 사실 성적표에 나오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흔히 표백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위에서부터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근데 왜 표준점수가 제일 앞에 있냐면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백분위와 등급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표준점수 잘 모르시죠? 지금 표준점수는 뭐냐면 평균을 100으로 봐요. 네.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부터 내가 얼마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네. 그러니까 1등급 쪽에 가까운지 9등급 쪽에 가까운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마다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되면 평균이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가끔 뭐 140 후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만점 기준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흔히 애들이 얘기하는 이제 불수능이라고 보는 거고, 보통은 130 중후반 정도, 그럼 이제 평이하다. 네, 그리고 120대가 나온다. 그러면 엄청 쉬웠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요거를 이제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애들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백분위가 만들어지는데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체계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1등급은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4등까지. 그리고 2등급은 5등부터 11등까지. 그리고 3등급은 12등부터 23등까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백분위가 96이니까 딱 걸렸잖아요. 4등까지 해서. 그래서 1이 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96은 벗어나 있죠. 네, 89와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2등급이 된 거고,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등급만 보시죠? 그쵸? 애들한테 뭐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면 몇 등급 받았니? 뭐 이렇게만 물어보시나요? 표준점수 100분위가 얼마나 되니라고 물어보시진 않죠? 네. 근데 사실 저희도 그래요. 사실 이게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정시로 가게 됐을 때는 저 등급 간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차이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같은 2등급이지만 백분위가 95일 수도 있고 89일 수도 있고, 그러면 1점 차이로도 갈리는 게 핫불인데 나중에 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절대평가. 요건 이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쪽에 해당하는 건데, 예, 그냥 그 원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예, 등급이 자동적으로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어가 있죠. 예, 그냥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등급대로. 근데 영어를 이제 절대평가가 되고 나면서 친구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좀 많이 안 해요. 예, 왜냐하면 4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수도권 대학들은 영어 3등급이면 아직은 우리 학교 오지마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면 다른 과목들, 다른 영역들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점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꼭 2등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꼭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4%, 7%, 12%, 17%, 20% 여기가 이제 평균 5등급 100분위 40에서 60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거꾸로. 이쪽은 아마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쵸? 네. 네, 요건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가 이제 비율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100분위를 볼 때 등급이 하나가 이제 증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동점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도수 분포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 4%까지 해서 딱 끊겼잖아요. 1등급. 그죠? 그리고 요거는
11%까지 넘었지만 11%가 넘을 때까지 해서 그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같은 등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2등급, 그래서 여기는 3등급 이렇게 됐는데 그 해의 경제 같은 경우가 만점 받은 친구들이 11.7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11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벌써 넘었어요. 만점 받은 친구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2등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요때. 네. 그리고 바로 3등급. 증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만점을 받았지만 100분위 점수가 100이 아니에요. 저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11%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면 이제 5점 몇 프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5점 몇 프로를 뺀 다음에 반올림을 해요. 그럼 저 친구들은 100분위가 만점을 받았지만 95가 될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100분위는. 네. 그래서 이제 통합 수능으로 되면서 이제 교차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과 친구들이 사회탐구 하는 그 문과 모집 단위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였냐면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가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구간이 좀 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탐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과에서 이제 과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사이의 점수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과탐에서 61, 62를 받았다. 그럼 얘보다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애들이. 네. 요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사탐은 동점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과탐이랑 사탐의 그 같은 점수 때 구간이 굉장히 좀 촘촘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진학사 그 앞 지원을 할 때랑 올해 지원을 할 때랑 애들 성적대를 이렇게 보니까 재작년에 처음 됐을 때는 홍대, 경영 이런 데가 앞에 막 물리, 지구과학, 막 생명 막 이런 애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 그 해보다 많이 확실히 좀 줄었더라고요. 요거는. 예. 자, 그리고 영어인데 이때 사실 엄청 쉬웠어요, 영어가. 그래서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됐는데 항상 요정 6%에서 7%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영어는 1등급 비율이.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무조건 2등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등급까지 해서 비율이 25%가 넘어요. 그쵸?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10개 대학 보면은 상위 누적으로 보면 100등 중에 한 7, 8등 정도는 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중에서 영어 2등급 이상 받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영어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사실 영어로 맞추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네. 영어는 꼭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데 탐구 과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 문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문과는 탐구가 9개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생윤, 사문, 한지 막 요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제일 안 하는 뭐 경제. 근데 분명히 과목별로 난이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 등급 설명하면서 보였던 자료에서 표점 만점이 달라요. 예, 경제 표점이 막 70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생윤을 봤는데 얘는 같은 50점이지만 67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과목별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 대학에서 만든 장치예요. 요거는. 그래서 같은 100분이라면 어떤 과목이든 간에 동일한 표준 점수를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서울대랑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들 말로 생표점을 써요. 예, 그래서 요거는 과목 간 유불리가 존재하는 학교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들이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주기 때문에 탐구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차 이슈 여기 보시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표준 점수가 더 높죠. 변표가. 예, 줄여서 변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더 교차가 많이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역시
유구한 전통을 이어오는 우리 선비의 학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에서 네, 변환 표준 점수를 높게 주고 있어요. 네, 오로지 성대만. 네. 자,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모집 요강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들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 확인하셔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과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이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수 영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과에서 글을 좀 쓴다라는 친구들이 오히려 인문논술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문과에서도 사탐을 지정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요건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보통은 국수 영탐 1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데 요거는 탐구 2개 중에 잘한 거 하나만 보겠다는 의미예요. 네. 근데 저게 2라고 써 있다 이러면 2개 평균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홀수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5로 탐구 평균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거를 안 버리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절삭해서 버리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재작년에 소수점 절삭을 했던 대표적인 학교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내신을 안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잘한 거 하나만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 올해 좀 큰 이슈가 논술에서 이제 내신을 안 봐요, 올해부터.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여학생들은 이대를 원래 못 썼는데 논술이 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대도 한번 지원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대가 조금 더 이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올해 동덕여대가 논술을 다시 신설을 해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도 올해 논술 100으로 바뀔 거예요. 경희대도 사실 내신이 4, 5 되면 이제 그때부터 못 썼는데 논술 100으로 바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년 바뀌는 거라서 올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요강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시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성적 산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사실 서울대가 가중치를 쓰고 있어요. 국어는 그냥 1:1 반영을 하고 수학은 이제 1.2, 그 다음에 탐구는 0.8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다가 서울대 거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오만한 것 같아서 좀 한 단계 좀 밑으로 내렸어요. 서강대. 그래서 서강대는 대표적으로 국어 수학을 잘하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어디가에서 혹시 입결 보셨나요? 서강대 거? 그러면 탐구 막 3등급인 애들 되게 많아요. 서강대는. 근데 수학이 다 1이에요. 엄청 높아요. 보시면 가중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탐구의 비율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강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를 주고 다른 학교들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요거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하시는데, 사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건 너무 어렵고 사실 저희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는 거고, 웬만하면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니까 요런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자제분께서 수학을 좀 더 잘했다 탐구보다, 그러면 맞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보다는 서강대 쪽이 좀 더 유리하겠다 라는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그래서 총점에서 이만큼씩 더 가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영어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비율 포함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성적을 받았을 때 국어는 곱하기 1.1 가중치를 주고 수학은 1.3을 주고 탐구는 2개 평균에 0.6의 가중치를 줘서 영어 가산점과 한국사 가산점을 합친 점수가 490.52라는 총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그 자제분이 얘기하실 때 엄마 이런 계산도 해봤어. 너는 이런 것도 못하는데 수학만 잘할 줄 알지. 이렇게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고3 부모님들께서는
요 사이트를 아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예. 특히 내가 관심 있는 어디 대학교 입학처. 예. 여기 가시면 사실 그 학교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요즘은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거 이제 그냥 검색하시고 보는 부모님들 꽤 많은데, 사실 입학처 가서 모집 요강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끝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말에서 5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 요강은 9월 달에 발표가 될 거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요거는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들 목차 그 부분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기 가셔도 대학별 어떤 자료에 대한 이쪽은 이제 정리된 게 굉장히 많아요. PDF로.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가 아마 요거 이제 많이 쓰셔야 될 건데, 여기 보면은 작년 입결이 나와요. 그 학교에. 예. 근데 보통 보게 되면 70% 컷이 나오거든요. 요 이유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꼴찌 점수를 굳이 공개해서 이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 입결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정도 점수 이상이 나오네. 그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땐 충분히 합격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대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영역별로 70% 컷이 나오고 최종 등록자 평균의 70% 컷이 나와요. 네. 근데 표점은 아까 난이도마다 점수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그럼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근데 100분위는 사실 0부터 300까지 고정이에요. 국수탐이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그래서 입결에서 이제 100분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국어, 수학이랑 마지막에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근데 따로 보셔야 돼요. 국어는 국어한 애들 중에서 70%고 수학은 수학한 애들 중에서 70%고 마지막 평균은 등록한 애들 중에서 70%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서강대 가중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 게 분명히 아니라서 탐구를 엄청 못한 친구들, 그 다음에 뭐 국어를 조금 못했지만 수학을 엄청 잘한 친구들, 네. 여기 제각각일 수가 있어요.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100분이 평균으로만 좀 많이 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흔히 장판 배치표라고 하는 곳에서 일자로 쭉 그어서 요 정도 라인에서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위아래 두 칸, 요 정도 보시는 건데, 그렇게 평균 100분위를 활용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 국어랑 수학이 엄청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 탐구 반영 비율을 지난해 한국사 5에서 빼가지고 탐구로 또 넘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20%는 25%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변별력이 탐구에서 조금 더 생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입결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탐구가 굉장히좀 높게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입결을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것까지 아마 다 모르시고 그냥 평가원이죠, 사실. 네. 이제 수능 출제하는 기관이고 모평 출제하는 기관이고, 여기에서 예년 기출 문제들이나 올해 뭐 공지사항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모평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그냥 6월에 하면 6평, 9월에 하면 9평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관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모평이랑 수능은 평가원에서. 그리고 학평이라고 부르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요. 요건 이제 고3 친구들만 해당이 되는 건데, 얘네랑 좀 결이 많이 달라요. 교육청 소속은 아니잖아요, 재수생들이. 그쵸?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생각하실 때 재수생들이 수능을 더 잘 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요게 주간학습 리포트를 제가 윈터랑 같이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학습 시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일주일에 잘하는 친구들은 80시간이 넘어요, 공부 시간이. 근데 사실 학교를 가게 됐을 때 고3 친구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재수반 친구들은 그거를 10개월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소속이 아닌 재수생들, N수생들은 이 시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3 애들이랑만 비교를 하게 되어서 전체 수험생들의 내 위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교육청 모의고사 잘 봤다고 되게 신나하는 애들이 있는데, 예,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6평, 9평 보게 되면은 아마 좀 다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도. 예. 자,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통합수능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고 공통 과목이 생기고, 근데 예전엔 그냥 이렇게 됐었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예. 이쪽은 사실 뭐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저쪽을 보시는 건데,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애들이 화작에서 언매로 바꾼다고 했을 때 좀 말렸었어요. 이거를 왜 굳이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았던 내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냐? 시간 아깝다. 그냥 그 시간에 딴 거 해라 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언매가 2년 연속 표점이 더 높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던 거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습 시간 투자는 더 이루어질 거고, 네. 화작 막 지문 길다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문이 긴 만큼 사실 난이도가 더 쉽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볼 때 시간 단축을 위해서 화작을 안 하고 언매를 선택한다. 그럼 평소에 솔직히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표점 만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만점 기준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한다, 이게 장단점은 그냥 개인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까지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수학은 보통 문과 모집 다니는 인문계 친구들은 확통을 할 거고, 이과 친구들은 뭐 미적기하를 할 건데, 미적이 아무래도 올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리논술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미적을 공부해야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기하를 내는 학교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요거는 혹시 이투스 밴드 들어보셨어요? 밴드 가시면 이제 여기에 뭐 이수경 원장님도 있고, 이제 뭐 다른 관계자분들이 막 댓글도 이런 거 달아주시고, 중요한 뭐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뭐 슬럼프 극복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막 쓰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글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공감대도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튜브 채널도 강북청솔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설명 영상이나 이런 거 가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오셔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다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안 들리거든요. 방송 사고죠, 사실은. 그러면 그래서 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디가, 대교협, 그 다음에 뭐 진학사 이런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고, 제일 많이 가야 되는 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모집 요강만 말씀드렸는데, 요거 외에 추가로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1, 2번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 용어할 때 대입 전형 계획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해에 대입 계획을 미리 공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모집 요강이 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요 전형 계획안,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아들, 딸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년도에 어떤 계획을 대학교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요거는 작년 수시 뭐 정시 입결을 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이 자료를 보고를 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학종, 교과, 논술,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북을 줘요. 그 입학처 홈페이지 같이 있고, 특히나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은데 가이드북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학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아마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논술을 아마 많이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1, 2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종 가이드북 이런 걸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학교가 다 해주진 않아요. 좋은 학교들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네, 저는 여기까지 딱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자료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배너로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자료실 가시면 거기에 뭐 예년 입결, 그다음에 뭐 기출문제, 예, 여기서 기출문제라면 거의 논술이겠죠. 예, 그런 거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예년 모집 요강, 그다음에 올해 모집 요강, 그다음에 올해 모집 요강에는 작년이랑 비교해서 바뀌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 잠시만요. 저도 책을 좀 보고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충원, 그러니까 미등록 충원에서 하나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수시랑 정시로 있을 때 수시에서 등록이 되지 않았던 친구들 학교 입장에서 이제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합인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정시로 2월이 돼서 뽑히는데 그러면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합이 돌다가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2월 말쯤에 정시 추가 모집을 한 번 더 합니다. 네, 학교별로 사실은 거의 없을 거긴 한데 한두 명씩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군별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학교 성적이 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그냥 다 쓰셔도 돼요. 정시 추가 모집. 근데 거기서도 안 뽑힌다 이러면 다음 해로 넘겨서 뽑습니다. 네. 네, 저는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네. 약술형 논술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천대가 있죠. 예전에 적성고사 실시했던 학교. 보통의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이랑 좀 다르잖아요. 기출 문제 보면은 학교에서 문제 내는 약간 주관식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 약술형 논술을 준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 명시되어 있는 가천대 모집 요강에도 EBS와 연계해서 문제를 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고3 친구들은 수특수한 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그다음에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저절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보고 나서 아마 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을 봤었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잠깐 보셔도 될 것 같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네, 하면은 약술형 논술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문수리 논술이라고 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한양대 상경계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희대 사회계열이나 근데 이과처럼 수학 문제는 아니에요. 예. 수학 문제는 아니고 도표, 그다음에 뭐 그래프, 뭐 통계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자료 해석을 해서 예. 그걸 가지고 풀어서 쓰는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근데 한양대하고 건대하고 숭실대하고 이쪽은 수학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학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네. 나머지 인문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는 뭐 경희대나 이런 거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통합형 논술이에요. 인문이랑 약간 수리적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또 내 의견을 쓰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인문수리라고 하는 거니까 수리 논술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네. 작년에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제가 문과를 맡고 있는데 올해도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그래도 되는 친구들은 경희대를 사회계열로 지원을 하고 저는 수리논술 도저히 안 돼요 이러면 건대랑 뭐 경희대 이런 데는 다 그냥 문과 쪽으로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네,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잘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오전인데 사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필기한 거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네. 아이들한테도 항상 복습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들으신 거 가지고 그냥 얘기할 때 엄마도 이 정도 알아. 너만 아는 거 아니야. 네.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애들이 엄마는 얘기해도 아무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무슨 소리야? 나도 이런 거 아는데. 너 성적 어떻게 보는지 성적표 어떻게 보는지 알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지 우리 엄마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기회에 잘 오셨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